여기 16살에 이미 세상을 씹어먹은 괴물 소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목둘레만 53cm, 타고난 펀치력 하나로 주먹 한 방에 모든 상대를 잠재워버리던 소년 마이크 타이슨. 또 한 명은 5살부터 레슬링을 시작해 100kg가 넘는 거구에 미친 운동신경으로 미국 레슬링계를 씹어먹은 소년 브록 레스너. 그리고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생 형들을 모래판에 꽂아버리고 싸우지도 않고 전국 통이 되어버린 씨름소년 강호동. 마지막으로 사모아 전사와 레슬러의 DNA를 타고나 16살에 이미 키 190에 100kg,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조차 경찰로 착각해 무서워했던 소년 드웨인 존슨. 이 괴물들이 16살에 같은 공간에서 만났다면 과연 누가 가장 강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66년 뉴욕 할렘과 브라운즈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크 타이슨. 그는 지체하였고 발음이 새는 뚱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소심해서 매일 동네 아이들의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는 여자아이한테까지 맞고 다녔죠. 그 시절 타이슨의 유일한 친구는 비둘기였는데요. 타이슨이 얼마나 비둘기를 좋아하냐면 57세가 된 지금도 비둘기 500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Yeah, dude, I love pigeons. I have so many pigeons. Hey, listen, I have 500 pigeons. You have that many pigeons? 진짜였죠. 그런데 타이슨이 10살 때 키우던 비둘기를 동네 일진아이가 훔쳐가 목을 부러뜨리자 타이슨의 눈은 돌아버리는데 이건 마치 존 윅의 강아지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Kill them all. 그렇게 생애 최초로 싸움이라는 것을 하게 된 타이슨. 그는 자신이 싸움에 엄청난 소질을 가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이후 타이슨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모든 것을 훔치고 다녔고 심지어 대낮에 강도질까지 했으며 그 누구든지 시비가 붙으면 닥치는 대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타이슨은 9살부터 12살까지 3년간 무려 51번이나 체포되는 초대형 문제아가 되어 교도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타이슨은 교도소에서 가드로 일하고 있던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 출신 바비 스튜어트와 링 위에서 싸우게 되는데 바비는 복싱을 배우지도 않는 타이슨의 실력에 감명받아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코치였던 고령 커스 다마토에게 연락을 합니다. 72세인 나이임에도 타이슨의 엄청난 재능을 알아본 커스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타이슨에게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타이슨에게 넌 역대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라고 항상 말했죠. 이에 타이슨은 He's be the greatest fighter ever lived, and you're great. I'm thinking he's like some old pervert guy that's okay. 타이슨이 어떻게 생각하든 커스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커스의 동네는 타이슨이 자란 할렘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자신을 흑인 문제아로 바라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만 바라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죠. I was madly in love with Cus D'Amato. He broke me down and rebuilt me back up, and I became totally loyal to him. I became a slave. 그렇게 커스 다마토와 훈련을 하던 타이슨은 아마추어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첫 경기에서 타이슨은 역시나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너무 무서워 울어버리는데요. And my baby, she like, holy footstep. Yeah, just relax. 그렇게 한참을 울던 15살 타이슨은 첫 대결에서 8초 만에 상대를 쓰러뜨리고 결승에서도 8초 만에 KO 승을 거두게 되죠. 그렇게 아마추어에서 실력을 쌓은 타이슨은 18살의 나이에 드디어 프로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타이슨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컨벤션 센터의 웅장함과 수많은 관중의 이목, 프로로서 처음 출전하는 경기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또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런 글을 본 커스 다마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친구이자 적이다.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지. 조절만 잘하면 널 따뜻하게 해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위대한 전사로 남고 싶으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영웅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지만 소인배는 도망친다. 이 말을 들은 타이슨은 진정을 찾았고 프로 첫 데뷔 경기에서 2분 만에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타이슨은 그 이후로 37연승 그것도 19연속 KO승을 거두었고 프로 데뷔 1년 만에 WBC, WBA, IBF 세계단체 헤비급을 제패하며 통합 챔피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헤비급의 평균 신장은 192cm인데 타이슨의 키는 178cm입니다. 이렇게 작은 키로 어떻게 헤비급 재패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피커브 스타일입니다. 커스 다마토가 타이슨에게 훈련시킨 이 피커브 스타일이 뭐냐면 턱 밑에 글러브를 딱 붙여놓은 채 상체를 좌우로 움직이고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다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된 펀치와 콤비네이션을 꽂아넣는 스타일인데 Well, you can see his life will bring it down. Even if his life bring down bang over here, bang with left hook here. 이렇게 수년간 단련된 타이슨의 피커브 스타일은 타이슨의 목을 보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런 두꺼운 목은 복싱 선수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목이 굵으면 머리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넉다운을 방지하고 뇌에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마이크 타이슨은 자신의 목을 강화하기 위해 목을 앞뒤로 흔들어 근육을 단련하는 이런 브릿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타이슨은 18살의 나이에 무려 20.5인치나 되는 목둘레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타이슨의 목을 자세히 보면 그의 목은 관자놀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Crazy fucking neck though, man. Your neck is 20 inches. Your neck should just start at your temples and just go straight down. You need a, for fighting, you need a good neck. 그런데 타이슨이 은퇴한 후 밝히길 선수 시절 목 운동을 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You remember when I used to do those rolls on my head? Yes. The football? Yeah. Oh, they Yeah, bridge. destroyed. They destroy your neck. 그렇게 목이 약해진 현재의 타이슨은 타이슨이 1990년대 후반까지 복싱으로 번 돈은 무려 3억 달러입니다. 그의 스승 커스 다마토가 폐암으로 죽게 되자 타이슨의 주위에는 그의 돈을 노린 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타이슨은 사치스러운 생활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타이슨은 1년에 무려 평균 2200만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매일 약 6만 달러 이상을 쓰고 다녀야 다 쓸 수 있는 금액이었죠. 결국 타이슨은 최악으로 망가지게 되는데 아내였던 로빈 기븐스는 이혼을 감행하며 무려 4천만 달러를 받아가고 이후 타이슨은 미인대회 출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6년의 실형을 받고 3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3억 달러를 모두 탕진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죠. 출소한 타이슨은 다시 링으로 복귀해서 엄청난 기량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운명의 상대 홀리필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귀먹방 패기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경기에서 홀리필드는 홀딩, 클린치, 우도적인 버팅으로 타이슨의 멘탈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이성을 잃은 타이슨은 홀리필드의 오른쪽 귀를 물어버리는데요. 주심은 경고를 주었지만 타이슨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고 5분 만에 이번에는 왼쪽 귀를 물어 뜯어버리는데요. 그렇게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타이슨은 실격패당하며 복싱 라이센스 박탈, 300만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왜 홀리필드의 귀를 물었냐는 물음에 타이슨은 I got very frustrated and discouraged and stuff, and he was headbutting me, and I was really mad, and I didn't know what to do, and I exploded, and I bit it here. And I no, matter of fact, I bit it twice, and I'm truly sorry. 많은 사람들은 커스 다마토가 10년 아니 5년만 더 타이슨과 함께했다면 복싱의 역사와 타이슨의 인생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이 유일하게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는데요. 타이슨은 그의 말이면 모든 걸 따르며 엄청난 훈련까지 소화했습니다. 그 시절 타이슨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7km 정도를 달렸습니다. 씻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는 스파링을 10회 정도 하고 나서 맨몸 운동을 3세트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오후부터 링 훈련을 하는데 스파링, 점프로프, 윌리백, 스피드백 등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헬스 바이크를 1시간 정도 타고 맨몸 운동을 또 3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브릿지 운동을 30분 하고 윗몸 일으키기 시-더블 2000회, 딥스 500회, 푸시업 500회, 데드리프트를 30kg로 500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요가 기반의 유연성 훈련까지 빠짐없이 하고 나면 저녁 10시쯤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타고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루에 18시간씩 이런 시간을 보냈으니 그 결과물은 타이슨은 선수 생활 내내 세상에서 가장 터프하고 거친 복서인 척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상처가 많고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링에 오르기 전까지 항상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엄청난 노력과 재능이 합쳐져 링에 오르는 순간 그 누구도 타이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While I'm in the dressing room, 5 minutes before I come out, my gloves are laced up. When they come out, I have supreme confidence. I'm scared to death. I'm totally afraid. I'm afraid of everything. I'm afraid of losing. I'm afraid of being humiliated. But I'm totally confident. The closer I get to the ring, the more confidence I get. The
closer, the more confidence I get. The closer, the more confidence I get. All during my training, I've been afraid of this man. I thought this man might be capable of beating me. I've dreamed of him beating me. But I always stayed afraid of him. But the closer I get to the ring, I'm more confident. Once I'm in the ring, I'm a god. No one could beat me. 1977년 미국 황량한 시골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브록 레슬러. 그의 부모님은 작은 목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덕분에 어린 레슬러는 매일같이 소들이 주는 신선한 우유를 무려 8리터씩 들이키며 남다른 체력과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바로 틈만 나면 싸움을 벌이는 싸움꾼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People from Webster, South Dakota will tell you the Lesnar family were fighters.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막내 브록 레슬러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는 6살 차이가 나는 형들과 매일 싸움을 했는데 역시 뭔가 달랐습니다. I fought my older brothers, put them through the kitchen tables. 브록 레슬러는 겨우 5살 때부터 레슬링을 배웠는데요. 그는 남다른 승부욕으로 항상 최고만을 원했고 2등은 그에게 패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경량급의 스피드, 날카로운 기술, 그리고 압도적인 파괴력까지 갖춘 괴물이 되는데 대학생 브록 레슬러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Who is this guy? What is that? Where did this guy come from? We were all like, what the 브록 레슬러는 대학 시절 4년 동안 무려 106승 5패라는 압도적인 전적을 쌓아 올렸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Brock Lesnar is your heavyweight champion in the year. 미국 대학 레슬링의 정점 NCAA 챔피언십 우승을 하며 그가 바라던 첫 번째 꿈 대학 최고의 레슬러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I'm so happy. I worked hard. I know I deserve it more than he did. 그런데 그때 한 단체가 브록 레슬러에게 접근을 했는데요. 바로 WWE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브록 레슬러는 완벽한 존재였는데요. 그가 빠르고 민첩한 기술을 갖춘 최강의 레슬러이자 벤치프레스 215kg, 스쿼트 315kg, 데드리프트 326kg, 무려 3대 856을 기록하는 괴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모는 마치 1930년대 독일 실험실에서 갓 나온 것 같은 압도적인 이미지를 풍겼죠. 브록 레슬러는 결국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고 Once I got the next day, I woke up and I was like, now what? Now what am I gonna do? And I wanted to just conquer something else. 그렇게 그는 WWE 무대에 충격적인 데뷔를 하게 되는데 브록 레슬러에게는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를 어깨 위로 들어올려 회전시킨 뒤 얼굴부터 매트에 꽂아버리는 파괴적인 기술 F5였죠. 그는 며칠 만에 곧바로 전설 헐크 호건을 F5로 박살낸 뒤 배역으로 숨통을 저었고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버락마저 F5로 무너뜨리며 최연소 월드 챔피언이 되었으며 수십 년간 WWE의 상징이었던 절대자 언더테이커까지 F5로 쓰러뜨리게 됩니다. 브록 레슬러의 무기는 이것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상대의 허리를 움켜쥐고 들어올린 뒤 그대로 땅에 쳐박아버리는 기술 바로 수플렉스를 자주 썼는데 심지어 220kg가 넘는 거구 빅쇼를 탑로프에 올려놓고 수플렉스를 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브록 레슬러의 미친 운동신경을 보여주는 진짜 기술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슈팅 스타 프레스. Brock Lesnar on the top rope. Good God! Now Brock Lesnar to the top. Good God! Hit it! Step! Shooting star press! 이 기술은 탑로프에 올라가 백덤블링으로 상대에게 그대로 차지하는 기술이었는데요. 보통 이 기술은 날렵한 경량급의 레슬러들이 사용하는 기술인데 130kg가 넘는 근육덩어리 거구가 이 기술을 쓴다는 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브록 레슬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WWE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진통제를 삼키며 1년 중 300일 가까이를 훈련과 경기를 하며 보냈고 수백 개의 도시를 전전하며 공연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죠. Alright, Brock, explain where you are and what you're doing. Where am I today? 여기에 더해 브록 레슬러의 MBTI는 극I 99.9%였는데요. 심지어 사람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People, I don't like, but I just like to be left the alone. And I really don't like people. I'm sorry, I don't. That's just who I am. That's why I live out in the middle of nowhere. That's why I got a 8-foot fence around my property. That's why I shut the gate when I come and go. That's just who I am. 그렇게 점점 더 지쳐가던 그는 결국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WWE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이후 브록 레슬러는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돌연 미식 축구에 도전합니다. Brock Lesnar walked away from his $45 million career in wrestling and signed for $230,000 to try to fulfill
a dream. 포지션은 쿼터백과 러닝백을 막아내는 디펜시브 라인맨이었죠. NFL 컴바인에서 측정된 그의 신체 능력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체중 128kg에 40야드 대시 4.7초, 제자리 높이뛰기 89cm, 제자리 멀리뛰기 3.05m, 벤치프레스 102kg를 무려 30회, 그야말로 NFL 평균을 압도하는 괴물이었죠. 실제로 프리시즌에서도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지만 직전에 당한 오토바이 사고로 턱과 장기 손상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었고, 그로 인해 그는 아쉽게 팀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록 레슬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전은 바로 UFC였는데요. First time I ever watched UFC, absolutely I thought I can do this.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UFC는 그를 연기하는 가짜 레슬러로 대우했고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레스너는 일본 K1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결정된 그의 첫 번째 상대는 바로 브록 레슬러 선수하고 시합이 있는데 거기에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First MMA fight, and I am extremely excited about this. 2m 18cm에 165kg, 당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최용만이었습니다. 처음 두 선수가 마주했을 때 브록 레슬러는 그의 거대한 머리와 압도적인 체격에 순간 숨이 막혔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최용만의 커다란 손에서 전해지는 힘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브록 레슬러는 훗날 살면서 본 아시아인 중 가장 충격적인 존재였다고 말해줘. 그런데 아쉽게도 이 경기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일주일을 앞두고 최용만의 몸에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출신 파이터 김민수가 대체 선수로 발탁되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첫 경기, 그는 김민수를 순식간에 넘겨버린 뒤 파운딩 몇 방으로 KO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를 계기로 브록 레슬러는 단일 경기를 계약하며 UFC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I'm hungry to win in the octagon. And I'm gonna fight tooth and nail and do everything I can. 그 상대는 바로 전 헤비급 챔피언 프랭크 미어였습니다. You know, the Brock Lesnar thing, I think that I'm not as consumed about it as some people seem to think about. A lot of stuff is about marketing and trying to sell fights. 브록 레슬러의 당찬 포부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랭크 미어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브록 레슬러는 그런 시선을 오히려 변태처럼 즐겼는데, The people, ram down your throat to say you can't do something. Love those people. So I get goosebumps for that. 경기가 시작되자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브록 레슬러가 경기 초반 폭발적인 태클과 강력한 파운딩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프랭크 미어의 기습적인 하체 관절기로 레슬러는 허무하게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스타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UFC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곧이어 베테랑 히스 에린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레스너가 고전할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8톤 화물차 태클로 상대를 날려버리더니 상위 포지션에서 무자비한 펀치를 퍼부었고, 마치 다 큰 성인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듯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죠. 그렇게 경기에서 이긴 브록 레슬러는 관중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는데, Can you see me now? Can you see me now? 그동안 UFC에게 날 믿어달라고 외쳤던 브록 레슬러, 이제는 오히려 UFC가 그에게 붙잡고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UFC는 결국 단 1승 1패의 브록 레슬러에게 UFC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샷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디 커트와의 챔피언전이 시작되는데, Round 2. Heavyweight title on the line. Couture is down. Lesnar short little shot. Wow. Lesnar is the new UFC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3승 1패라는 전적으로 UFC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브록 레슬러, 그의 방어전 상대는 바로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남자 프랭크 미어였습니다. Just being a big, strong guy is not going to win fights. We've always been taught it's technique and intellect. Listen, I am the UFC heavyweight champion. This fight is nothing about respect. This fight is all about revenge. 그렇게 두 남자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복수전 UFC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시작되는데요. 역시 터치글러브 따위는 없었습니다. 1라운드 브록 레슬러는 자신의 필살기인 하프가드 컨트롤로 상대를 제압한 뒤 특유의 묵직한 파운딩을 앞면에 꽂아 넣으며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라운드 브록 레슬러는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엘보우 유효타에 니킥까지 맞고 또다시 강한 니킥이 턱에 제대로 들어갔지만 끄떡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주특기 하프가드 포지션을 잡은 뒤 Against the fence, big trouble. Lesnar trying to finish it. That's it. Poking is there. Brock Lesnar is the undisputed UFC heavyweight champion. 그렇게
그렇게 UFC에서 정점을 찍은 브록 레슬러, 그의 압도적인 모습에 모두가 그의 시대가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I knew something was wrong. I thought, gosh, there's something physically wrong with me. 브록 레슬러는 매일 밤 끔찍한 고통을 느꼈고 결국 혼자 걸을 수도 없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 그는 개시렴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개시렴은 대장에 작은 주머니가 생기고 그 안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때 그는 대장을 30cm나 잘라내게 되죠. I'm indestructible, and when you get defeated by something other than a human being, it humbled me.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12전 12승 12피니시의 셰인 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록 레슬러는 싸우기 위해 태어난 전사였습니다. 회복에 집중하던 브록 레슬러는 단 4개월 만에 UFC 출전을 다시 결심하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 그는 거의 질 뻔했지만 엄청난 맷집으로 상대의 공격을 버텨냈고 다시 시작된 2라운드에서 드디어 그는 하지만 브록 레슬러의 UFC 질주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개시렴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브록 레슬러는 케인 벨라스케즈에게 패했고 1년 뒤 알리스타 오브레임과의 경기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브록 레슬러는 UFC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I've had a really difficult couple of years. Tonight was the last time you'll see me in the octagon.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는 단 5년 만에 UFC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곧 40을 앞둔 나이였지만 그는 헤비급 레전드 마크 헌트를 상대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레슬러는 미친 체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태클과 상위 포지션에서의 파운딩으로 그를 일방적으로 제압하며 승리했죠.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있었는데요. 바로 레스너가 도핑 테스트에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You're just so big and you come out of the world of pro wrestling. We're done. Thanks, guys. I have never failed a drug test. UFC superstar Brock Lesnar will be out of the octagon for the next year. 검사 결과 클로미펜이라는 여성 불임 치료제 계열의 약물이 그의 몸에서 검출되었는데요. 네? 브록 레슬러가 여성 불임 치료제요? 사실 클로미펜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후 호르몬 분배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복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결과 브록 레슬러는 1년 출장 정지와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 사건은 그의 커리어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도핑 적발 이후 수많은 팬들이 브록 레슬러의 몸을 의심했는데요. 약물을 얼마나 했으면 몸이 저래? 역시 그의 몸은 약물이었다 등 여러 비난이 쏟아졌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의 딸이 공개되었는데 마치 브록 레슬러 혼자 낳은 것 같이 그를 쏙 빼닮은 리아 린 레스너. 그녀는 육상, 역도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근에는 NCAA 포환 던지기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내추럴 피지컬을 본 사람들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록 레슬러의 괴물 같은 몸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유전자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요. UFC 은퇴 후 브록 레슬러가 선택한 다음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를 처음으로 최고의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무대 WWE였습니다. 브록 레슬러는 아직까지도 WWE 무대에 오르며 여전히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단순한 선수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WWE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농장을 매입하고 자신의 사업 확장을 준비했던 것이죠. 현재 그는 무려 612만 평 규모의 거대한 농장을 소유했고 곡물 농장은 물론 정육 사업, 스테이크 시즈닝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식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쉴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을 즐기고 일할 때는 레슬러, 농부, 사업가라는 세 가지 삶을 균형 있게 이어가고 있죠. 그렇게 브록 레슬러는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이 모든 삶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버드에서 인정한 시간관리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타임박스라는 시간관리 방법입니다. 제가 평생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냥 대박입니다. 여기에 타임박스의 효율을 극대화해줄 라이프 시크릿 시그니처 타이머까지 더한다면 솔직히 이 조합 시간관리 끝판왕입니다.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레스너는 언제나 스스로의 성공을 머릿속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챔피언 벨트를 들어올리는 그 장면을 수없이 떠올리며 마침내 현실로 만들어냈죠. 어쩌면 이것이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아닐까요? I went over this fight a million times in my head, and my hands raised at the end of this fight. As an athlete, you visualize. I think the great athletes, can sit down and visually. It's been a huge part of my career is visualization of how things can
unfold in not only in my NCAA career or prior winning the UFC heavyweight championship. 1970년 평범한 한 가족에서 괴물 같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강호동. 그의 가족은 모두 평범한 체격을 가졌지만 강호동은 달랐습니다. 이남 3년대 저만 이리 도련뱅이로. 사연은 이렇습니다. 강호동을 임신했을 당시 허약했던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보약을 지었는데 우리 엄마 말로 빌리면 그 보약을 갖다가 내가 배 안에서 딱 빨아먹게. 그렇게 보약을 통째로 흡수하며 세상에 태어난 강호동의 식성은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이 세상을 보자마자 엄마 밥다. 엄마 나는 이유식이라는 걸 먹었어 그랬더니 니는 돌덩이 전부터 된장찌개 그랬잖아. 그래서일까요? 어려서부터 남다른 힘과 덩치를 가졌던 강호동은 3살 때 장난감이 아닌 황소를 끌고 다녔고 3살 때부터 저는 소를 끌고 다녔답니다. 시골에 그 황소 있잖아요. 온 동네라도 순찰하러 다니고 그랬대요. 진짜로. 유치원에 입학해서는 초등학생 형을 도왔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도 초등학교 다니는 형 싸우면 가서 다 해결해. 그리고 진짜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를 본 친구들은 나는 입학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선생님 교무실이 어디예요? 강호동은 의외로 친구들과 매우 사이좋게 지내는데요. 실제로 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엔 무려 6년 내내 교우 관계가 좋다는 멘트가 적혀 있었죠. 나는 4학기 때 친구들은 딱 빵 갖다 주던데. 나는 쉽게 친구들과 친해졌어. 중학교 1학년 강호동은 또래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같은 반이었던 황정민은 얼굴이 컸어, 되게. 어린 첫인상이. 얼굴이 되게 컸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호동의 몸무게는 이미 100kg를 훌쩍 넘었고 그의 모습은 마치 씨름을 위해 태어난 아이 같았죠. 그래서 동네방네 진짜 황소 같은 아이가 있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강호동의 선생님은 이만기를 가르쳤던 황경수 감독에게 정말 엄청난 인재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간 황경수는 강호동을 보자마자 첫눈에 저거는 씨름 선수구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옆에 앉은 학생들보다 두 사람 두 배만 하더라고, 2배. 그렇게 중학교 2학년부터 씨름을 시작하게 된 강호동은 황경수 감독 집에서 하숙하며 씨름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자신의 우상과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 우상은 바로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였죠. 이만기 선배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같은 고향이다 보니까는 눈에 발탁이 돼서. 그런데 이만기를 처음 본 강호동은 뜻밖의 당돌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제 눈에 이만기 선배님이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13살 때였으니까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어서 저분한테 못 이기지 내가 나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힘이 생기고 노력하면은 왠지 그냥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강호동은 실제로 SF 영화처럼 자신의 근육이 점점 커져 이만기 선수를 이기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하며 무려 6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불과했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상고에 입학한 강호동은 싸우지도 않고 바로 학교 통이 되어버리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그를 건드릴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강호동은 옆에 앉은 선생님마저 자동으로 공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씨름에서도 유망주로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강호동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고등학생 씨름부 형들을 이기고 다녔고 심지어 대학 씨름부 선수들과도 박빙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된 강호동은 아마추어 천하장사라 불리는 전국 통일장사를 거머쥐며 프로팀에서도 막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막 대학팀에서도 엄청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을 때였지. 행복한 빈면을 지르고 있을 때였지. 누가 봐도 그의 성공은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때 뭐 향후 한 10년 울 걸 그때 미리 다 울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씨름을 하던 강호동은 어느 날 한 학부모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한 번만 타봐도 되냐고 물었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운동장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때 강호동은 야구부 감독 선생님과 마주치게 되는데 감독님이 내 이 녀석 학생 오토바이 타면 되나? 타면 안 되지 하면 제가 무서워가지고 살 갖다 주실 텐데 선생님이 딱 타고 오니까는 호동이님 오토바이 잘 타네. 예? 저 더 잘 탑니다. 다시 반대로 야! 가다가
한 번씩 막 부딪히대. 오토바이 운전에 서툴렀던 강호동이 시속 100km로 그대로 화단에 부딪힌 것이었죠.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병원에 간 강호동은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들춰보게 되는데 그래 나 얼마 정도 다쳤는지 궁금해가지고 수건을 딱 드는데 다리가 내 눈에 막 이게 살이 막 뜨. 그 다음부터 그 병원 난리 났잖아요. 의사 간호사 집합하고 간호사 언니 빨리 여기 맞히자 안 아프고 말했어. 언니 맞히지. 언니는 선생님 불러고 빨리 수술. 강호동은 왼쪽 다리에 중상을 입고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강호동은 제발 다시 건강해지길 매일같이 기도했죠. 다행히 강호동은 부상에서 회복했고 그때의 시련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내한테는 아집으로 이렇게 주먹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강호동의 프로 씨름 데뷔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만 18세인 강호동은 정말 온몸으로 자신의 승부욕을 표출했고 당시 사람들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며 문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곱비 풀린 야생마 같았죠. 하지만 강호동의 첫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넘치는 패기와는 달리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죠. 주심의 중단 신호도 없었는데 혼자 판단해 경기를 멈춰버리며 그대로 패하게 됩니다. 코피까지 터지며 엄청 억울했겠지만 이 경험은 강호동을 한층 성장시켰고 추후 그가 머리까지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강호동은 6년간 상상만 하던 상대와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우상 이만기였습니다. 이만기 선배님하고 삿발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막 이기는 그림도 그리고 이겼을 때는 화이팅을 막 하고 뭐 그리고 제스처도 많이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그 그림 그리고 6년 만에 기어성전에서 만났어요. 이 대결은 2승 8패의 신예와 통산 290승을 기록한 전설의 대결이었는데요. 당시 강호동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호동의 갑자기 자 다시 들었습니다. 강호동 들었습니다. 자 과연 강호동 2단계 선수를 이겼습니다. 강호동은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18대 천하장사 준결승전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결과는 강호동의 승. 데뷔전에서의 그 억울했던 패배를 교훈 삼아 강호동은 자신의 우상 이만기를 꺾었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한번 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때는 억울했어요. 그래 억울했지만은 그게 저한테는 약이 된 겁니다. 마침내 강호동은 최연소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최연소면 지금 뭐 한 30 됐어요? 최연소 천하장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만 몇 살입니까? 지금 만 19세입니다. 이 둘은 마주칠 때마다 엄청난 신경전을 벌였고 이 두 선수는 이 고등학교의 그 선후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늘 같은 고향 대선배이자 전설적인 선수에게 그렇게 당돌할 수 있느냐는 대중의 비난도 있었지만 이건 프로 대 프로의 대결이었고 선배 대 후배로서 시합하는 게 아니고 선수 대 선수로서 선후배 그걸 잘 안 따집니다. 사실 이만기에 비해 실력과 기술이 부족한 강호동이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유망주의 패기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강호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이만기를 찾아가 예의를 지켰습니다. 모래판에서는 또 서로 양보를 안 하지. 하지만은 저 역시 또 나와서는 선배님 제가 잘못한 부분 있으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고. 이처럼 강호동의 처세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배운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감각과 상황을 읽는 지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죠. 지식 없이 지혜로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천하장사로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엄청 놀고 싶었을 텐데 그는 어린 나이에도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늘 그를 유혹했죠. 하나 갈까? 하나 가자. 총 주고. 하지만 강호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식이 안 좋다 이거 하면은
아니 떠가는 게 술집 온다 이라고. 그렇게 강호동은 친구들을 배웅 나가는데 결국 그는 친구들의 권위에 못 이겨 디스코장에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강호동에게 깊은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강호동은 나가는 대회마다 패배했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몰아붙이며 자신의 가장 큰 무기였던 자신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가 죽고 싶었어요. 괴롭고. 그때 강호동은 과거 자신의 발목을 수술했던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는데요. 그 응급실에 잠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금방 막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오시는 분, 막 큰 상처가 나서 수술하시는 분들, 호동이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이게 너무 사치 아니냐. 과거 건강하게만 해주면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빌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성공과 행복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강호동은 다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슬럼프는 오히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화위복이 되는데 천하장사 좌측으로 이겼습니다. 4분의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강호동은 3년 만에 천하장사 5회, 백두장사 7회라는 역대급 기록을 남기며 완벽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강호동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마무시한 허리 힘을 사용하는 들배지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번쩍 들었습니다. 강호동. 강력한 스프링이 둥기듯 이 강호동 선수의 스프링이 어떠할까?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허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용수철 같다. 여기에 더해 강호동은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폭발력, 힘, 유연성, 탄력, 스피드, 거기에 기술까지 모든 스탯이 만렙인 말 그대로 넘사벽 캐릭터였는데요. 그는 100kg가 넘는 무게로 100m를 무려 12초에 뛰었고 그 시절 벤치프레스 160kg, 데드리프트 280kg, 스쿼트 260kg를 하며 무려 3대 700을 쳤죠. 저도 현역 때 260kg 들고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예능에서 나온 그의 몸은 살이 아니라 근육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형이 살이 아닙니다. 진짜 전부 다 근육. 심지어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어깨가 넓기로 유명한 줄리 앵강보다도 어깨가 더 넓었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어떻게 강호동이 줄리 앵강보다 어깨가 넓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였죠. 여기가 딱 맞아. 지금 여기가 딱 맞아. 저쪽 봐. 그쪽만 봐. 여기를 딱 맞춰놨어. 아니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강호동의 어깨는 얼마나 넓은 것이며 강호동의 얼굴은 얼마나 큰 것일까? 이렇게 데뷔 3년 만에 모든 기록을 갈아엎은 강호동은 갑자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하는데요. 민속씨름 최고의 선수인 강호동 선수가 데뷔 3년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전성기 한복판 23살의 나이에 강호동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지속되는 씨름협회와의 갈등과 천하장사라는 이름이 주는 부담감이 그를 지치게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강호동이 잠시 방황했을 뿐 씨름계로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돼지처럼 살만 찌지. 사연은 이렇습니다. 현역 시절 강호동은 이문세의 별밤 라디오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MBC 라디오국에서 이제 섭외가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그 19살 나이로 제가 그 공개 녹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해요. 가고 소리 질러. 그 모습을 보고 강호동의 가능성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경규였습니다. 이경규는 강호동을 찾아가 연예계 데뷔를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강호동은 죽어도 못한다. 천하장사가 무슨 그 개그를 하느냐. 그러자 이경규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강호동 씨가 실패하면은 내가 동시에 옷을 벗겠다. 이 말에 마음이 움직인 강호동은 결국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되었고 강호동은 자신의 엄청난 끼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난 너에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였다.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정말
옷을 벗을 뻔했다. 사람들은 흔히 연예인을 보면 와 놀면서 돈 버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V 보면서 참 재밌는 분들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번 남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 7시간 8시간은 그냥 마라톤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 고뇌하는 모습이 정말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 어려운 과정을 보면 보통은 기가 죽고 포기하기 마련인데 강호동은 달랐죠. 그는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게 코미디구나 해서 나도 한번 거기에 가담해서 같이 고생을 해보고 나도 여기서 한번 내가 1등을 한번 찾아해보겠다라는. 강호동은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 예능계를 이끌며 국민 MC가 되어 연예계 1등이라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게 되는데 연예대상 수상자는 강호동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재석아 이거 내가 봐도 되나? 89년도에 KBS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씨름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20년 만에 연예인 대상을 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씨름에 이어 예능까지 무려 두 분야에서 정점에 서게 된 강호동. 그렇게 그는 씨름과 방송을 동시에 나르는 씨방새가 되었습니다. 씨름에서도 날고 방송에서도 난다 해서 씨방새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 대한민국 대표 씨방새 강호동 씨입니다. 아 좋아. 안서 씨방새야. 하나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버겁고 힘든데 스포츠, MC 두 분야 모두에서 정상을 찍은 강호동. 그는 씨름에서도 방송에서도 항상 꺾이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아닐까요? 참 천하장사랑 그 타이틀 최고 정상에 있는 그 산만 보고 계속 왔기 때문에 참 남다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장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나름대로 특유의 그 정신력으로 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강호동이가 이어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갖고 무수한다고 해가지고 작신력을 했습니다. 정신력으로라도 이제 다시 또 재무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 너희들 다 기운내 시청자는 지금 6시야 우리 지금 새벽 4시지만 시청자는 지금 6시야. 시청자들을 위한 일이니 앞으로는 네가 아무리 피곤해도 모든 일에 더 절실하게 해라. 마지막에 한 번 더 내가 이야 한번 정신력으로 나인 것 같습니다. 드웨인의 유전자는 미쳤습니다. 그는 세계 최강의 신체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민족의 후손인데요. 보통 최강의 민족이라고 하면 탈아시아급 근육량의 몽골족, 추운 지방에서 살아남은 전투민족 슬라브족,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며 타고난 힘을 가진 게르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들을 다 이기는 민족이 존재했는데 바로 사모아인입니다. 그들은 타인종과 비교가 안 되는 피지컬과 근육량을 가졌고 그 증거로 럭비, 미식축구, 투기 종목에서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죠. 그리고 드웨인이 바로 이 사모아인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사모아인 드웨인의 유전자는 더 특별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레슬링계의 레전드 선수였으며 아버지 또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레슬링 선수였죠. 이렇게 드웨인 존슨은 사모아인의 피와 3대를 거친 레슬러의 피를 가진 역대급 피지컬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피지컬 금수저를 가진 드웨인이었지만 집안 형편은 흑수저였는데요. 15살 인생에서 무려 14번이 넘게 이사를 다닐 정도로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 드웨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는데요. Mom gets out of the car and she walks right into the middle of I-65 and continues to walk down into oncoming traffic. I got out of the car and I grabbed her and wrestled her over to the side of the road. She had a glazed look over her eyes that I had never seen before. 엄마의 극단적인 시도를 본 드웨인은 어린 나이인 15살임에도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드웨인은 자기 통제력을 잃고 학교에서도 문제아가 되었죠. 이미 190cm가 넘는 키에 100kg이 넘는 체중에 콧수염까지 세상 무서울 게 없었고 그는 결국 절도의 싸움까지 일삼으며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퇴학을 당해 여러 학교를 옮겨 다녔는데 그를 처음 본
학생들은 I came in, I was already 6'4", 220, had a freaky porn mustache, right? So they thought I was an undercover cop when I went in there. 여기서 잠깐 드웨인 존슨의 진짜 키가 몇인지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웨인의 키가 196cm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맨 왼쪽 농구 선수 찰스 바클리는 198cm, 그 옆 마크 월버그는 173cm, 맨 오른쪽 샤킬 오닐은 216cm인데요. 드웨인 존슨은 딱 180 중후반 정도일 것 같네요. 이런 이슈에 드웨인은 홍콩에 방문해서 자신의 피지컬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세계 최고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인증 댓글이 나왔는데 드웨인 만났을 때 그가 나보다 살짝 컸음. 나는 193cm임. 도대체 드웨인의 진짜 키는 몇일까요?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와서 이 시기 드웨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드웨인은 학생 화장실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싫어서 선생님들이 쓰는 화장실을 몰래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한 선생님을 마주치게 되고 학생 화장실을 사용하라며 주의를 주는 선생님에게 드웨인은 I kind of pause, look over my shoulder. Okay, I'll leave when I'm done. And I continue to wash my hands. I slowly dry my hands and I walk by him and I kind of just looked at him. I walked by. 선생님까지 쫄게 한 드웨인. 속이 후련할 줄 알았지만 그는 어찌된 일인지 화장실 사건이 계속 생각나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을 찾아간 드웨인은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며 사과의 의미로 악수를 청했는데요. 선생님은 드웨인의 손을 잡아줬고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He shook my hand. I'll never forget that shake. He wouldn't let it go. He said, I want you to do something for me. Yes? I want you to come out and play football for me. I said, okay. 드웨인은 이날을 계기로 선생님을 멘토이자 아버지처럼 따르며 미식축구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My grades got better, and I started getting recruited from every college across the country. 미식축구 선수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던 드웨인의 인생에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그는 주전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부상까지 당하며 대학 시절 4년 동안 단 39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NFL에서는 당연히 선택받지 못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캐나다 풋볼 리그인 CFL에 가게 되었는데 No NFL, no combine invite, nothing. Finally went to the CFL. 2달 만에 CFL에서도 쫓겨나면서 허무하게 미식축구의 꿈이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더 비참한 사실은 자신의 친구들은 NFL에 뛰면서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드웨인이 자신의 지갑을 열었을 때 고작 $7, 그게 끝이었죠. So I pulled out my wallet. I thought, well, let me see how much money I have. I opened it up. I had a 5, a 1, and change. Well, at least I rounded up to $7. 인생의 실패를 맛본 드웨인은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을 도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레슬러가 되는 것이었죠. Took a deep breath. I said, I'd like to get into the business. He said, what business? I said, the wrestling business. He said, you are throwing it all away. It is the worst mistake you will ever make. I said, maybe I'll be no good, but I feel like in my heart I have to do this. 아버지는 드웨인에게 마지못해 기술들을 전수해줬고 그는 프로레슬링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초창기 드웨인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팔아먹기만 하고 매력이 전혀 없다면서 혹평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때 드웨인은 어차피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면 내가 아예 악의 화신이 되겠다고 결심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심이 더 락을 탄생시켰죠. 드웨인은 사람들의 야유를 역이용하는 최고의 어그로꾼이 되는데요. 어그로 중 최고는 질문을 하고 상대가 대답하려고 할 때 입닥쳐를 시전하는 것이었죠. What is your name? I told you. It doesn't matter what your name is. Is that what you think? That's exactly. It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What? Wow. Is that what you think? You think you're just gonna crush the rock? It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더 나아가 이걸로 초딩을 울리기도 하고. How does it make you feel? It doesn't matter how it makes you feel. 심지어는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에게도 Bill,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 Rock would be like if he were only running on 1/5 of his power? Well, I would think that... It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Bill. 드웨인은 이런 어그로를 통한 인기와 함께 역대 최연소 챔피언을 비롯해 8개가 넘는 챔피언을 따내며 커리어상으로는 그야말로 정점에 올랐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더 락이었지만 드웨인은 레슬러로서는 40대, 50대까지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When I was at the height of my career, I was close to accomplishing everything that I wanted to accomplish. I knew going in
There's a shelf life to a career. 시간이 지나 드웨인은 미국의 인기 코미디 프로 SNL 방송에 레슬링 선수로서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서 그는 뜻밖의 재능을 꽃피우게 됩니다. 바로 코미디 연기였죠.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패러디한 버락 오바마 연기는 해당 시즌 최고 시청자 수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계기로 드웨인은 할리우드 감독에게 눈에 띄기 시작했고 2001년 미라2의 메인 빌런 스콜피온 킹으로 출연하기까지 하는데요. 심지어 이 영화는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연기자로서의 가능성과 스타성을 확인한 제작사는 그에게 스콜피온 킹을 주연으로 내세운 후속작을 하자며 파격적인 제의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드웨인 존슨의 첫 주연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재밌는 일화로 스콜피온 킹 촬영 당시 드웨인이 상대 배우 마이클 클라크 덩컨의 얼굴에 실수로 엘보우를 날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덩컨이 5초 정도 기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nd I caught Michael with the tip of my elbow and it knocked him out. And the whole set went quiet. 이후 사과의 의미로 드웨인이 덩컨에게 맞춤 제작 롤렉스를 선물했는데 이 이야기가 유명해지자 사람들은 드웨인에게 맞으려고 다가왔다고 하는데 형 저도 한 대만 하지마! 연기의 즐거움을 느낀 드웨인은 결국 WWE에서의 업적을 모두 포기하고 전업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죠. I wanted to not only be good as an actor, I wanted to be great. I have to do everything I could possibly do to know the business of Hollywood. 드웨인은 연기자로 변신할 때 다양한 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쿨에서는 커밍아웃을 한 게이 경호원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고 게임 플랜에서는 따뜻한 딸바보 역할을 맡으며 큰 흥행을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드웨인은 3딸을 가진 딸부자로 딸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No, I don't need more makeup. Yes, you I do. think I'm good. Do I need anything else? Yes, you need tutu. I need a tutu. Yes. I also need my dignity. 이후 드웨인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할리우드 탑 배우가 되었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몸값이 제일 높은 배우가 되었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압도적인 영화배우 수입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런 드웨인 존슨의 총 자산은 8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의 수입에는 영화 개런티뿐만 아니라 언더아머 등의 광고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가 광고한 언더아머는 미국에서 아디다스를 제치고 2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드웨인은 친구들과 데킬라 회사인 테레마나를 창업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의 대표 데킬라 브랜드가 되어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며 현재 3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웨인은 이 테라마나의 지분을 30-40% 가지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잠깐 드웨인 존슨에게는 절친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케빈 하트인데요. 같은 영화에 출연한 이 둘은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 터지는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Oh, I blink right now, but that's what I can't even do it. We can't do it anymore. We can't do it anymore. 그들은 유치하게 싸우기도 하고 Here we are. Shooting Central Intelligence. They shut us down. Fire trucks around here. Will you get the fuck out my video? Shooting Central Intelligence. Central Intelligence. Shoot my video. Hanging out, I'm shooting my video. Why he shoot his video. Fuck your video. 또띠아로 싸대기를 때리기도 하는데요. 가장 돈이 많은 배우답게 드웨인은 통 큰 배품으로 유명합니다. 드웨인은 과거 은인들, 가사 도우미, 친구들, 친척들에게 고급차를 선물해주기도 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연은 UFC 신인 파이터 템바 고린보에게 집을 선물한 사연입니다. 고린보는 짐바브웨 출신으로 UFC에서 받은 수입 대부분을 고향 마을에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썼고 자신은 체육관 소파에서 잠을 자며 자신의 계좌에는 7.49달러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드웨인은 과거 미식 축구 선수의 꿈이 무너졌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그의 지갑에 있었던 돈도 7달러 뿐이었죠. 고린보를 찾아간 드웨인은 자신의 친구 집에 가자고 말한 뒤 그 친구 집으로 그를 초대했는데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드웨인 친구의 사진을 본 고린보는 Those pictures over there, isn't that cool? So like Sadio Mane. 그 집은 축구 선수 사디오 마네의 집이 이 새끼한테 입만 벌. 그 사진은 고린보의 가족 사진이었죠. It's my family. Oh my God. So hey, I wanted to bring you here. So Temba, welcome home. Oh my Go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rother. Man, thank you.
Thank you so much, man. Oh, brother.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 문제아였으며 자신의 꿈 미식 축구를 실패하고 가진 돈은 오직 $7뿐이었던 드웨인 존슨. 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벌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The thing that has worked for me is to remember the hard times. What helps me is to keep the hard times in the front of my mind. The one thing I do want to leave you with is, as you guys know, there's nothing you can't accomplish. The key for me, what I think one of the keys is,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keep that shit in the front of your mind, and when shit goes bad and it goes sideways, a lot of shit does, you're getting booed out of the fucking building, or you're coming through this injury, or people are writing you off, oh, you guys ain't gonna make it, you know, any of that shit. You gotta keep it in here. And it really has to, it should drive you. 지금까지 최고의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